네이버랩스 연구를 소개하는 임무를 맡았고요. 제일 먼저 동영상 하나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랑 동영상입니다. 저희 로봇 연구소입니다. 지어지는 과정을 담았고요. 네, 네이버랩스 로봇 연구소는 기밀 공간이고요. 그 베일에 쌓여 있는 공간이고, 제가 세계 여러 곳의 연구소를 돌아다녀봤는데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로봇 연구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이거 만들어 주시는데 신경 많이 써주신 성택님, 진일님, 그리고 정래님, 한수님, 지연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침마다 여기 이게 태그를 열고 출근하는데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을 정도로 정말 좋고요. 예, 그러니까 출근할 때마다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연역인데 제가 1호 입사자입니다. 2015년 그 재작년 9월 1일에 입사했고 9월 1일에 입사했고 그 2주 있다가 데뷔해서 이제 프로젝트 블루라 그래서 로봇 분야를 연구를 시작한다고 발표를 했고, 아까 보여드렸던 연구소는 그로부터 약 1년 뒤인 작년 6월 7일에 설립이 됐고, 그로부터 한 4개월 만에 또 첫 번째 로봇 M1을 만들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는 서울모터스에서 M1이 직접 실내 지도를 만드는 걸 5분마다 한 번씩 시연을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간 개발했던 로봇을 대방출하게 됐습니다. 예. 짧은 시간인데 되게 많이 만들었고요. 오늘 소개할 로봇은 무려 9가지입니다. 예, 이렇게 로봇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네이버랩스는 왜 로봇 연구를 할까요? 네이버랩스는 아까 키노츠에 보셨던 것처럼 생활환경 지능을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연구하는 회사고,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제가 키노츠랑 얼라인을 못 맞췄는데 로케이션의 모빌리티, 예전 작년에는 스페이스의 모빌리티라고 했는데 로케이션,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과 공간을 잇는 연결성, 그러니까 모빌리티가 필요하고, 로보틱스는 이 연결점에서 시작합니다. 당연히 보시면 로봇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건 당연히 로봇이라고 생각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의 차별점은 저희가 집중하는 분야는 사람 생활 속에 자리 잡는 로봇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로봇을 만들려고 하고, 또는 아까 보셨던 에어카트처럼 로봇 기술이 접목된 제품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연구 분야는 사람 살아가는 공간에서 실제 도움을 주는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동성, 인공지능, 그다음에 팔과 손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로봇 분야의 전 분야를 연구한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도 이제 딱 사람 청소기 이후에 사람 사는 생활 공간에 로봇이 들어오는 게 거의 없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구를 하려고 보니까 가장 먼저 해야겠다는 게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 공간을 디지털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 만든 로봇은 M1입니다. M1은 실내 자율주행을 하면서 3차원 실내 지도를 만드는 로봇인데, 여기 보시면 라이다 3차원 레이더 스캐너가 하나, 둘, 세 개가 달려 있고 머리에는 360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이건 이제 네이버 그린 팩토리 도서관인데 이렇게 자율주행하면서 스캔을 쫙 하게 됩니다. 스캔을 쫙 하게 되고, 다음 보시는 장면은 레이저로 스캔했을 때 로봇이 보는 장면입니다. 빨간 점들을 보이는 게 이제 그 장애물들인데 레이저로 스캔하면 로봇은 이제 공간을 이런 점들로 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을 하게 되고, 이런 점들을 모으면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게 되고, 포인트 클라우드에 이 점들을 이으면 메쉬가 형성되고, 메쉬에다가 360 카메라로 입힌 이미지를 입히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그렇듯한 3차원 실내 지도가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약간 어색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사람 눈으로 이렇게 뜯어보지 않으면 약간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정말 리얼리스틱하고요. 그리고 VR과 다른 점은 VR 같은 경우에는 360 카메라로 찍은 자리에서만 둘러볼 수가 있지만, 이것은 실내 공간 어디든지 자연스럽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좀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번 모토쇼까지 발표한 내용이고, 저희는 이제 에피폴라라는
항공 촬영 기반으로 3차원 그 실외 지도를 만드는 회사를 인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에피폴라랑 협업을 위해서 M1을 약간 개조했고요. 아까 키노츠에서 안 보여드렸지만 해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이나 롯데월드몰 같이 천장이 굉장히 높은 건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컨피규레이션은 그 높은 천장을 스캔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를 바라보는 그 스캐너를 하나 더 추가해서 이제 코엑스몰을 스캔을 했고요. 이게 코엑스몰 전체입니다. 이렇게 큰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M1이 2시간 정도 돌아다니면 그 실내 지도를 만들 수가 있고요. 3차원 지도를 위에서 본 그림이고, 여기 이제 별마당 도서관을 찍은 그림입니다. 이거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영상이고요. 제가 제 세션에 쓰려고 했던 영상들을 자꾸 그 대표님께서 가져가셔가지고 네, 좀 곤란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가져가셨어요. 예. 뭐 그래도 신기하니까 또 봐도 괜찮죠. 예. 그래서 이건 이제 롯데월드 4, 5, 6층에 해당하고요. 이것도 굉장히 웅장합니다. 4층, 5층, 6층을 각각 찍은 다음에 그 세 층을 조립한 겁니다. 조립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네, 이렇게 그래서 열심히 실내 지도를 만들고 있는데 다시 질문이 원점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M1은 왜 만들었을까? 이렇게 멋있는 그림 보여주려고 만든 건 아니죠. 그래서 그 만든 이유는 그 실내 자율주행 로봇의 높은 제작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이게 대표적으로 그 상용화된 실내 자율주행 로봇 2개인데 미국에 있는 것들이고요. 왼쪽에 있는 건 호텔에서 이렇게 물건을 배송해주는 세비어크 릴레이라는 로봇이고, 오른쪽 건 나이스콥 K5라 그래서 이건 이제 방범 로봇입니다. 이런 로봇들 살펴보면 그 아까 전에 그 M1에도 달려있던 레이저 스캐너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순전히 제추정치인데 약 700만 원 정도 되는 로봇 중에 700만 원이 그 로봇에 있는 전자부품, 센서나 이런 전자부품이 한 7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라이다 가격이 500만 원 정도 차지하고, 이건 한 2,600만 원 중에서 2,400만 원이 라이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비싼 라이다가 달려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왜 실내 자율주행 로봇에 그렇게 비싼 센서가 들어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일반적인 실내 자율주행 로봇 내비게이션을 살펴보면 사람 내비게이션이랑 똑같습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이랑.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보면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지도가 있고,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길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맵과 내가 있는 로케이션, 그리고 패스 플래닝이 있을 테고요.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로봇 실내 같은 경우는 지도가 없죠. 지도가 없으니까 로봇이 뭘 해야 되냐면 지도도 그리면서 내가 어디 있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패스 플래닝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지도를 만들면서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는 기술을 슬램이라고 합니다. 제가 슬램 전공이 아닌데 이걸 설명하는 게 되게 부끄러운데, 저기 보시면 슬램 전문하시는 교수님도 앉아 계시는데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그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 삼각형은 로봇입니다. 삼각형 로봇이고, 지금 보니까 약간 별 색깔을 다르게 써야 되는데, 이건 이제 지도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콩다방, 별다방, 뭐 탐다방 이렇게 돼 있으면 로봇이 처음에 거리 센서로 콩다방을 봅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나요? 콩이라 그랬나요? 네, 콩다방을 보면 거리 측정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노이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되겠죠. 그리고 로봇에 바퀴가 있으니까 굴러가면 몇 바퀴 굴러가는지 알면 얼마나 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로봇의 위치가 추정되죠. 그래서 처음에 측정했을 때 위치 오차가 생기고, 굴러가면 또 위치 오차가 생기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별다방이었죠. 별다방을 측정하면 거기 노이즈가 생기고, 또 굴러가면 또 노이즈가 생겨서 노이즈가 굉장히 계속 쌓이게 되고요. 근데 계속 쌓이게 되는데 로봇이 계속 돌아다니다 아까 콩다방으로 다시 왔어요. 다시 오면 노이즈가 쌓이니까 난 콩다방이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여기 있죠. 그럼 이 두 개가 다른데 이걸 룹 디텍션이라고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사실은 여기 있었다 그래서 이걸 옮기면서 모든 에러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비교적 정확한 지도가 되고 비교적 정확한 자기가 이동한 그 패스가 나오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슬램이라는 걸 하고요. 지도를 만드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M1 같이 고가의 고급 거리 측정한 레이저 스캐너 라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달려 있으면 비교적 거리가 계속 정확하게 측정이 되는데, 저가형 뎁스 센서 같은 경우에는 측정 오차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점점 가다 보면 나중에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지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뭐 나는 누구 어디 여긴 어디 뭐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쓸 수가 없게 되는데,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굉장히 간단한 방법입니다. M1이 만든 훌륭한 지도를 얘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도를 측정하지 않고 자기 위치만 계속 보면서 그 상대방을 레퍼런스하면서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고, 네이버는 또 이제 보면 이 사실은 이런 아이디어가 왜 떠올랐냐면 네이버가 지도를 갖고 있는 회사라서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고요. 그래서 M1이 만든 그 좋은 지도를 클라우드에 얹고 로봇은 이제 저가형 센서로 이제 측정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올리면 거기서 내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저렴한 말이 부정적인데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로봇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 동영상이고요. 먼저 네이버 랩스에서 개발한 컨셉을 한 번 더 정리하려고 실내를 자율주행하며 3차원 공간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고정밀 3차원 실내 지도가 클라우드 시스템에 올라가 있으면 서비스 로봇이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현재 위치 정보를 파악하고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생성한 후 정확한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제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래서 M1과 어라운드 센서 시스템 비교하면 여기는 벨로다인사의 퍽이라는 제품인데 하나에 한 1,200만 원 정도 하는 게 3개나 달렸고 E1 버전 1개 더 달려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거고요. 그리고 고가의 로봇이고, 어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인텔 리얼 센스가 그 뎁스 카메라가 달려 있고 가격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웹캠이 들어있고 여기 2차원 레이저 스캐너가 들어있는데 이거는 그 30만 원짜리 샤오미 청소기 위에 보면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 있죠. 바로 그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지각하고 공간을 인지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있는 위해 쓰는 센서가 굉장히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로봇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로봇을 만들어서 어딘가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좋은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예스24고요. 때마침 예스24가 지난달에 굉장히 큰 규모의 중고 서점을 부산에 열었습니다. 그 F1963이라고 고려제강 강철선 뭐 그런 걸 만들던 공장을 이제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서부터 도서관역까지 그 거리가 약 100m 정도가 됩니다. 그 약 600평 규모의 약 20만 권의 중고 도서가 있는 굉장히 좋은 공간이고요. 예, 여기다가 이제 어라운드와 M1을 그리고 맵클라우드를 이용한 시스템을 풀기로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들어가면 그 임무를 잠깐 보시면 M1 같은 경우에는 지도 정보가 없고 슬램을 하면서 로봇을 지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어라운드는 만들어진 지도를 내가 위치가 어딘지만 알면서 지정된 지점을 뱅글뱅글 다니면 됩니다. 이런 건데 조금 더 살펴보시면 M1 같은 경우에는 그 좋은 지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빨리 측정하면 지도가 이제 품질이 떨어지고 천천히 측정하면 품질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빨리 하면서 좋은 지도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 슬라임 기법이 있습니다. 제가 깊이는 안 들어갈 건데 빠르게 하는 대신에 들정밀한 그 위치 추정 기술을 이용해서는 계속 데이터를 스캔을 하고요. 스캔된 데이터를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고정밀 지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측정한 다음에 이제 룹 클로징까지 해서 룹 디텍션까지 해서 좋은 지도를 만들고, 그래서 나온 지도가 이겁니다. M1이 이제 스캔한 지도고 3차원 지도고요. 이렇게 돼 있고 서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600평밖에 안 되지만 20분이나 걸렸어요. 그 이유가 서점에는 책꽂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책꽂이가 있으면 책꽂이 한 바퀴를 다 돌아야 돼요, 로봇이.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 그리고 이제 어라운드의 이 3차원 지도 중에서 어라운드에 적합한 지도를 슬라이스해서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가지고 이제 어라운드가 돌아다니게 되고요. 그래서 어라운드가 자기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뭐 저희가 발명한 방법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인데 파티클 필터라는 걸 쓰는데요. 하얀 선이 지도입니다. 지도인데 지도 위에다가 이제 빨간색 점들을 막 뿌립니다. 뿌리고 그다음에 이 녹색 선은 어라운드가 레이저 스캐너로 측정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 점들 중에서 이렇게 생긴 면이 있는 데를 다 찾아봅니다. 찾아보다가 영 아닌 것 같은 건 지워버리고 가능성 있을 것 같은 건 남겨두고 더 가능성 있을 것 같은데 빨간 점들을 모아보고 계속 그것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딱 맞는 위치를 찾을 수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빨간 점들이 모여 있는데 요거의 면적 중심이 어라운드가 있는 위치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 뭔가 카메라가 저를 자꾸 찍고 있어서 신경 쓰여서 말을 잘 못하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어라운드가 이제 장애물을 회피하는데, 장애물을 회피하는 거는 이제 포텐셜 필드라는 걸 쓰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빨간 점이 로봇이고 로봇의 경로가 빨간 선이었는데 장애물이 여기 있습니다. 파란색이. 그러면 포텐셜 필드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자석입니다. 로봇은 N극, 길은 S극입니다. 그럼 서로 땡기겠죠. 그런데 장애물은 로봇과 같은 N극입니다. 그럼 서로 밀겠죠. 그래서 그 벌추얼한 공간에 이런 포텐셜 필드를 만들면 로봇이 가다가 장애물 만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피해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기술을 알겠는데 왜 하필이면 어라운드를 서점에 놨을까?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라운드가 다니는 공간에서 다니는 로봇인데 이게 공간과 공간을 잇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점에 특히 중고 서점 같은 경우에는 같은 종류 책이 여러 권이 안 꽂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나서 이 책이 원래 어디 있었는지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데나 꽂아놓으면 큰일 납니다. 검색하면 전산화돼 있어서 나와서 어디서 책이 있는지 알아서 뽑아야 되는데 아무데나 꽂아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서점에서 서가에서 내가 보고 싶은 책을 다 뽑은 다음에 책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읽은 다음에 어라운드에 얹으면 어라운드가 이제 직원한테 갖다 주면 직원이 제자리에 꽂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공간과 공간을 잇는 역할을 하고 이렇게 실내 자율주행하는 로봇이 굉장히 좋은 유용한 적용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점용이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밑에가 어라운드 플랫폼이고 이 윗부분이 이제 서점 전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안에다가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책을 쌓으면 이게 점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서점에 놔뒀을 때 사람들이 얘를 안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재미를 주려고 이제 이런 엘리베이터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보시면 이렇게 하면 싹싹 들어갑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정말 재밌습니다. 이 중독성이 있어요. 계속 하고 싶어져요. 해보고 싶으시죠? 그 부산에 한번 내려가시면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뭐라고 그렇게 재밌을까요? 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든 다음에 필드 테스트를 하러 갔는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추석 연휴 때 갔었거든요. 추석 연휴 때 갔는데 서점에 상황이 이랬습니다. 자율주행 로봇은커녕 저도 못 다니는 이런 빡빡한 공간이었고, 근데 이쪽 공간에 이제 테라로사 커피 테이크아웃점이 있어가지고 거기 사람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 어린이 서점 쪽은 좀 사람이 적어서 이제 거기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네, 예상치 못한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또 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 촬영했던 영상을 보여드리는데 이게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까봐 위장막을 씌웠고요. 위장막이 네, 부끄럽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서점의 특징인데 사람이 책에 집중하니까 로봇이 옆에 왔는지 모르고 예, 로봇이 이제 잠깐만 비켜주실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비켜달라고 하면 비켜주십니다. 예, 이렇게 가게 되고 이건 전문 용어 다구리 상황인데요. 이렇게 네, 보시면 네. 잠깐만요. 책 수반 로봇이란다. 네. 그리고 여긴 또 아주 귀여운 꼬마 여자가 있습니다. 정말 예상 못한 행동을 했는데요. 만지지 마, 만지지 마. 또 이 학생 너무 귀엽죠. 그리고 보면 아까 그 매달렸던 여학생은 사실 계속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책을 여기다 얹어보고 싶었는데 들고 다니고 제가 뒤에서 촬영하고 있어서 못 얹었던 것 같아요. 그냥 못 얹고 그냥 가버립니다. 얹게 해줄 걸. 네. 그래서 필드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되게 정말 많은 걸 느꼈는데 그걸 뭐 여기다 다 담아내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기술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돌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도 알아야 되고 현장도 알아야 된다는 걸 뭐 다들 하는 얘기인데 더 절실히 느꼈습니다. 처음에 이제 현장에 갔다 왔을 때 사람들이 이게 로봇 청소기인지 책 수거 로봇인지 알 길이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람 많은 환경에서 로봇이 사람을 피해가면 사람들이 계속 괴롭혀요. 그래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계속 맞거든요. 그럼 로봇이 이상한데 안드로메다에 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스탑앤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멈춰 있다가 사람들이 이제 재미 없어지면 그냥 피해 주거든요. 그러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서점은 사람들이 책을 읽거나 책을 보고 있으니까 왔는지 안 왔는지를 몰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가 대신 말을 해줬지만 로봇이 말을 해야 되나? 로봇이 말을 하는 순간 갑자기 사람들의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말도 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되게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고, 그럼 효과음을 내야 되는데 서점이잖아요. 이게 너무 방해를 또 하면 안 될 테고, 적절한 효과음이 뭔지, 뭐 R2D2 같은 걸 낼지.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아는 좋은 효과음이 하나 있습니다. 엘리제를 위하여. 예, 그거 틀면 되는데 이 예쁜 로봇이랑 그 엘리제를 뭐 띠리리 안 어울려. 예, 베토벤이 들으면 엘리제를 위해서 만든 로봇 음악인데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제 어른의 관심과 어린이의 관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좀 같이 놀아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것 같고 어른들은 좀 괴롭혀보고 싶어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꼭 나쁜 것 같지는 않고 뭔가 관심이 있어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 모이는 상황을 이용해서 또 뭔가 재밌는 제스처를 한다든지 색다른 서비스, 뭐 광고를 붙인다든지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F193이 원래 공장이었습니다. 공장이라서 공장이었기 때문에 바닥이 굉장히 울퉁불퉁한데 울퉁불퉁한 데를 다니다 보니까 바닥에 의한 그 진동과 소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또 공학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어라운드 얘기고 그 다음엔 에어카트입니다. 에어카트는 이제 프로젝트 예지 이게 이제 여직원 이름입니다. 여직원 이름이고 아까 전에 대표님께서 그 여직원께서 그 여기다 짐을 굉장히 많이 싣고 힘들게 다니는 걸 보고 아, 이 로봇 타는 사람들이 이 정도는 문제는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희를 자극하셨고 그래서 전동 카트를 만들면 되죠 했는데 뭐 시중에 이미 전동 카트가 있었는데 보니까 실제로는 되게 불편했어요. 불편했고 그리고 전동 카트 뭐 그렇게 하이텍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때마침 있던 인턴한테 프로젝트를 줬습니다. 어차피 모터 제어도 할 줄 모르니까 모터 제어 배우면서 전동 카트를 만들어 봐라 했는데 처음에는 조이스틱으로 만들어 봤어요. 조이스틱으로 만들어 봤더니 조종이 안 돼요. 이게 조종하는데 익숙해지기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뭔가 조향을 잘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예, 그랬고 그래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바로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근력 증강 로봇 아시나요? 이게 지금 버클리의 카제르니 교수가 한 약 20년 전쯤에 냈던 특허인데요. 여기가 사람이 이제 동영상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세요. 그 로봇이 있고 로팔이 있고 사람이 이제 손잡이에 힘 센서가 달려 있고요. 무거운 물체를 이렇게 가뿐하게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20kg짜리 상자인데 사람이 체감하기에는 한 2kg 정도 드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고 이 기술을 그냥 카트에 바로 적용했습니다. 적용했는데 그냥 카트 같죠. 사실은 근력 증강 로봇 기술이 여기 그대로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카트 같죠. 예. 그래서 이렇게 했고 저희가 실험을 성공한 다음에 드디어 그 주인공인 예진님한테 검사를 받습니다. 숙제 검사를 받고요. 아 슬라이드가 바뀌었네. 아무튼 예, 거기 여기 이제 직접 시전을 하셨는데요. 이게 그린 팩토리의 4층에 가면 이렇게 뭐 유럽의 바닥처럼 이렇게 돌바닥이 이렇게 돼 있어서 되게 울퉁불퉁해서 나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체중이 아까 전에 키노츠에 공개가 됐는데 예, 80kg이거든요. 일반 카트는 절대 밀지가 않습니다. 예, 절대 밀지가 않고 예, 오기가 있어 결국에 미는데 성공했는데 보시면 이제 그 근력 증강 기술을 이용한 걸 쓰면 예, 이렇게 손가락으로도 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카트에는 숨은 비밀 기능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뭐 라스트 마일 비크 개인화된 이동 수단 얘기를 했는데 이미 이것도 개인화된 이동 수단입니다. 굉장히 잘 되죠. 이분 이거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매일 찾아왔었어요. 아 그리고 이건 이제 저희 연구소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린 팩토리 27층에 로봇 연구소 조그맣게 차려놓고 있었거든요. 그 느낌. 거기서 찍은 사진 영상입니다. 안 부서져요. 예,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랬고 이제 그 어라운드 프로젝트로 사실은 예스24를 만났거든요. 책 수거 로봇 때문에. 근데 이 영상을 보여드리니까 책을 나르는데 이 카트가 더 필요하다 어라운드보다. 그래가지고 책 수거하는 카트도 한번 만들어줄 수 있겠냐 그래서 그 드디어 에어카트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인턴 프로젝트로 시작했는데 시작됐고 이게 이제 연구소에서 실험한 영상인데 이제 책 수거하는 일반 카트를 사서 개조를 해서 에어카트를 만들었고 여기 보면 덤벨입니다. 100kg가 실려 있고 가녀린 여학생 인턴이 이분한테 이렇게 이쪽에 힘 센서가 달려 있고 이쪽에 힘 센서가 없어요. 밀면 이분이 장사가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에어카트의 진정한 그 의미는 언덕길에 찰 수가 있는데 이게 100kg를 싣고 이제 올라가는데 보시면 거기 밀어보세요. 밑에 예, 안 올라가죠. 예, 안 올라가는데 슬금슬금 밀면 굉장히 쉽게 올라가죠. 편안하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에서 무거운 걸 내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차라리 올라가는 게 낫지. 예, 돌아서 내려와 보세요.
지금 뭐 그냥 편안하죠. 그냥 내려가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옆에 잡아보라 그럽니다. 예, 뭐 끌려 내려오죠 로봇에. 예. 불안하죠. 올라갈 때 한 손으로 올라가면 돼. 네, 그래서 이런 실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정말 별거 아닌 기술인 것 같았는데 여기 힘 센서가 달려 있고 힘 센서가 2개 달려 있고 허브 모터라고 그래서 그 모터가 들어있는 휠입니다. 그게 달려 있는데 이거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되게 많더라고요. 별거 아닌 조합인데도. 그래서 자동 브레이크 시스템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걸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내리막길 실험이고요. 저희 이렇게 밤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밀어도 멈추죠. 예. 옆에서 바라보고 있던 인턴이 하고 감탄사를 날렸고요. 이건 이제 개발하신 분이 직접 실험하는 건데 예스24에 언덕이 있습니다. 언덕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싣고 이제 한 손으로도 여유 있게 움직일 수 있고 제자리에 멈춥니다. 안전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뭔가 촬영하면서 자꾸 이렇게 저를 그러니까 촬영한 사람을 쳐다보는 그 표정이 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재밌는데 그리고 이제 예스24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거를 도착을 했는데요. 그래서 화질이 안 좋고 여기 보시면 이분이 이제 그 에어카트를 써가지고 나르는데 한 손으로 지금 나르고 있고 보시면 뭐 빈 수레를 딱 끄는 것 같죠. 이렇게 그 스티어링 그 방향전도 되게 자유로웠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책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에어카트는 열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보셨던 굉장히 멋있는 퍼스널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프로젝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영상이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짧은 근거리 이동수단, 개인화된 이동수단을 개발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 아니면 뭐 지하철역에서 회사까지 이런 짧은 거리를 개인이 이동하는 굉장히 편한 교통수단이 없을까 하고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요. 사실 처음에 만든 거는 아까 그분인데 모델인데 배드민턴 치다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근데 회사가 그 연구소가 굉장히 크니까 바로 이렇게 뚝딱뚝딱 해가지고 만들어서 네, 모두 좋아하죠. 복장 자유로운 거 보시죠. 저희는 이렇게 자유로운 복장을 일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대학생들 있으시면 이렇게 입고 대표님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는 좋은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예, 이건 그냥 재미를 쓰라고 보여드렸는데 재미없으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그 보드를 만들었고요. 뭐 지금 제품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아직 프로젝트인 게 프로젝트의 중간 결과물인데 너무 쿨하게 나와서 지금 오늘 소개를 한 거고 이거에 보면 전동 보드고요. 이게 기울 수 있습니다. 기울면 기우는 거에 따라서 가속을 하게 되는데 그 센서가 2개 이게 IMU라는 게 기울기를 알 수 있는 센서거든요. 기울기 센서가 2개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만 달려 있으면 평지에서 기울기를 알 수가 있고 2개가 달려 있어야지 언덕이나 내리막길에서 또 기울기를 가속을 적절하게 할 수 있어서 2개가 달려 있고 각 바퀴에 모터가 들어있는 허브 모터들이고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륜구동이 되고 그 그림이 약간 유치한데 제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사람이 이렇게 기울이면 힘이 앞으로 떨어지겠죠. 그런데 가속을 하게 되면 그 보드의 수직 방향인 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사람이 이제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고 그래서 기울이면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보드가 자동으로 가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울인 각도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빨리 기울이면 더 빨리 반응하기 위해서 이런 그 세타 다시라는 거에서도 반응을 하고 어렵나요? 괜히 했나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계속 가다 보면 계속 가속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점점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등속 운동으로 만들어져서 등속 운동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텀도 들어있고 그리고 바퀴가 4개니까 그 사륜구동 자동차 보면 다 디퍼렌셜 기어가 있어서 사륜구동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이 들어있습니다. 뭐 간단한 수식이었고요. 네,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인데 또 틀어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셔서 신선도가 굉장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까 막 사진도 막 찍고 그런 것 같은데 예, 슬라이드를 다 뺏겨가지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소개드릴 건 연어 프로젝트입니다. 뭐 로봇 물고기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그 로보틱스 그룹 인턴에 대한 얘기인데 연어 프로젝트인 이유가 저희가
학부생들 중에서 로봇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싶은 당대 최고의 학부생들을 뽑아서 6개월 동안 같이 일을 하고 개인 프로젝트를 시키면서 키웁니다. 키워서 이제 그러면 저희랑 같이 일하면 그 로봇 연구가 얼마나 즐거운지도 알 수 있고 잘 배우기 때문에 그 모티베이션이 되게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돌아가면 더 좋은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될 것 같아서 이런 그 인턴들을 뽑아서 트레이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 이런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초에 이런 뉴스가 났습니다. 그 네이버 랩스 학부생들이 그 로봇공학계의 양대 산맥 학회 중에 하나인 아이로스의 논문을 냈고 지난달에 이제 캐나다에서 발표를 했는데 네이버 뉴스의 댓글 답지 않게 선풀이 이렇게 많이 달렸습니다. 댓글 안 보시는군요. 예, 안 보시는 게 좋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학부생들이 연구를 해서 그 포텐셜을 쫙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나 하고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시켜봤는데 진짜 젊고 유능해서 뭐든지 뭘 시켜도 점점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했던 로봇은 이제 계단 오르는 로봇인데 바퀴로 이 모티베이션은 바로 이겁니다. 코엑스에서 M1으로 촬영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오늘 이분이 유달리 출연을 많이 하네. 이분은 일기 인턴이라서 인턴 조상이라 그러고 일기 때는 한 명만 뽑았었고요. 뽑았다가 너무 잘해서 원래는 유학 가려고 했던 사람인데 잘 꼬셔가지고 1년만 더 일해달라 그래서 1년 더 일했고 지금은 아까 전에 그 에어카트가 근력 증강 로봇 기술을 이용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유학은 하버드에 근력 증강 로봇을 하는 그 연구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의 세계 최고의 연구실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M1이 이제 바퀴이기 때문에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퀴 기반으로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갈 수 있는 로봇을 만들려고 했고, 그래서 보면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보면 로커베그 메커니즘으로 이제 계단 올라가는 로봇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보면 주변에 보면 이런 로봇이 없죠. 계단 올라가는 게. 왜 그럴까 해서 인턴들한테 시켜봤습니다. 시켜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긴장감이 흐르죠.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는데 이렇게 바퀴를 하나 얹어주면 그 다음부터 올라가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워낙 젊고 창의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런 방법이 아니라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한데 효과적이면서 잘 올라가는 방법을 개발합니다. 그게 바로 터스크, 이게 로봇 이름이 터스크봇인데 터스크가 이제 코끼리 상아 이렇게 뼈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뿔을 이렇게 달았어요. 뿔을 달고 아까 전에 로봇 같은 경우에 로커보기 로봇 같은 경우에 바퀴가 6개 또는 8개가 달리는데 이건 바퀴 딱 4개를 달고 뿔 2개를 달았습니다. 뿔 2개를 달았는데 이렇게 잘 올라갑니다. 아마 지금까지 로봇 연구자들이 개발한 모든 그 계단을 등판, 바퀴 기반으로 계단 등판한 로봇 중에서 가장 간단하면서 제일 잘 올라가는 로봇인 것 같고요.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이 개발했는데 이걸 개발할 때 결과만 보여드렸는데 로봇을 10대를 만들었습니다. 6개월 동안. 10번 버전업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로스라는 그 최고의 로봇 학회에 냈던 논문이고 계시면서 그 특허 한 건이랑 국내 학회 하나, 국제 학회 2건의 논문을 냈습니다. 학부생들이. 대단하죠.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분들은 그 설계하고 제어까지를 트레이닝했다면 제 욕심을 좀 더 부렸습니다. 설계하고 제어하고 인공지능까지 시켰습니다. 사실은 이게 3기 인턴이고 여학생이 한 분이 더 있는데 제가 단체 사진을 못 찍어서 지금 잘생긴 남학생 3명만 있고요. 아까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카트 밀던 그분 있잖아요. 그분이 3기 인턴이고 이분들한테 시킨 거는 그 설계, 제어, 인공지능인데 뭐 인공지능 많은데 어떤 인공지능을 쓰게 했냐면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뭐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딥러닝이라는 그 딥 강화학습 뭐 이런 것들이 발전했는데 이걸 한번 모바일 로봇에 넣어보면 어떻겠냐 하고 해서 그 태스크를 줬고요. 여기 보면 이 라이다는 어라운드 있던 라이다랑 똑같은 라이다고 카메라도 어라운드 있는 카메라고 여기가 더 비쌉니다. 여기는 엔비디아 제슨 TX2라고 하는 모바일 GPU가 또 들어있습니다. 딥러닝을 하기 위해서 그래픽 카드가 필요했고요. 이렇게 달아서 뭘 시켰냐면 땅에 떨어져 있는 흩어져 있는 물체들을 수거하는 로봇이 진공청소기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게 빨아들이는 거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하면 그 알파고를 만들었던 딥마인드에서 그 딥큐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었어요. 게임을 컴퓨터가 알아서 하는 건데요. 컴퓨터가 혼자서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굉장히 그 게임의 달인이 됩니다. 스스로 학습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그냥 그대로 이용하게 했고요. 이게 로봇인데
그 로봇이 라이다로 촬영하고 카메라로 찍으면 지도 안에서 물체들이 어딘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물체를 잘 집으면 스코어를 많이 주고 물체를 잘못 집으면 스코어를 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게임 환경처럼 만들어서 적용을 했고 8만 번 정도 트레이닝하면 한 반나절 6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렇게 되면 로봇이 굉장히 똑똑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그 실험하는 장면이고요. 네, 어떻게 놔도 잘 집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게 뭐 딥마인드에서 만든 걸 그대로 쓰려고 했는데 그대로 써지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모바일 환경에서는 프로세싱 파워가 아무래도 딸립니다. 그래서 모바일 환경에서도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냈고 그 두 가지를 고안했어요. ADCN이라는 거랑 GRL 플래너라는 걸 고안해냈고 이걸 이제 논문으로 냈고요. 이건 이제 아이크라라 그래서 이것도 로봇 양대 산맥 중에 하나인데 제출한 상태가 아직 합격은 안 됐고 이 3기 인턴 같은 경우는 활약이 더 뛰어나서 국제학회 2편, 논문 2편, 하나는 지금 이번 주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발표하게 되고 그다음에 특허는 6건이나 냈어요. 6개월 동안. 대단하죠. 예,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인턴들을 계속 매 학기마다 뽑고 있고 잘 키워서 좋은 엔지니어로 성장하면 나중에 우리한테 돌아올 거라. 한 7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저희가 7년 이상 살아남아야 된다는 얘기도 듭니다. 예. 그래서 성과를 좀 보면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하버드로 간 인턴도 한 명 있고 MIT로 간 인턴이 또 2명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카이스트 석사 과정으로 진학한 인턴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산학인데 산학 과제는 왜 하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니까 지금 현재의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기술들을 활용해서 현재의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고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학교 역할이 그런데 미래의 기술들을 좀 더 챌린징한 기술을 장기로 보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아까 전에 보셨겠지만 그 바퀴 기반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계가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다리 기반 로봇은 아직까지 그 갈 길이 먼데 이런 다리 기반 로봇은 그 다리 기반 로봇을 잘하는 사람들한테 시켰고요. 사실은 제가 MIT 치타 첫 번째 버전으로 박사학위를 땄고 그리고 그 연구실이 지금 그 다음에 치타2를 만들었는데 치타2를 만드신 분은 유아유시 교수를 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펀딩해서 치타3가 개발되어 있고 그 유아유시 교수는 점핑 로봇이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소개했듯이 40kg 로봇이고 10kg 페이로드를 갖고 있는데요. 이동 영상은 안 뺏겼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지? 왜 안 돼? 네. 이거는 그 조립을 한 상태에서 그 밸런싱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게 워크스페이스 되게 사람도 이제 몸이 요가 같은 거 하는 사람들 많이 잘 접히잖아요. 그럼 더 일을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재밌는 건데 컨피규레이션이 바뀝니다. 이게 니 프론트 무릎이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의 문제인데요. 그 계단을 올라갈 때는 니가 뒤로 가 있는 게 좀 유리하고 계단을 내려갈 때는 니가 앞에 있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달릴 때는 니가 또 앞에 있는 게 유리하고 이렇게 험지 주행할 때는 또 무릎이 뒤에 있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무릎이 앞뒤로 갈 수 있게 구조가 돼 있고 간단하게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까지 저희가 이제 과제를 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까지 수준이 와 있고요. 그리고 UIC 로봇도 사실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로봇인데 그 점핑 로봇입니다. 되게 작은데 아까 큰 로봇은 그 사람 사는 공간에 있는 계단을 그냥 다니면 되는데 작은 로봇은 다닐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길이가 한 34cm 정도 되고 무게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4.3kg밖에 안 되는데 이 로봇은 굉장히 민첩합니다. 50cm를 아직까지 개발이 덜 돼서 몸이 그 다리 2개만 있는 상태고 이제 곧 다리 4개를 다 붙일 거고요. 네, 느린 동작. 네, 멋있죠. 그래서 이건 그 지난달에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그 아이로스에서 베스트 페이퍼는 못하고 베스트 페이퍼 파이널리스트에 올라갔습니다. 5개
파이널리스트까지 올라갔는데 베스트는 못 탔지만 그래도 1000개의 논문이 제출됐는데 그 중에서 5개 안에 들었다는 거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이 기념 촬영 박혜원 박사고 저고 그 학생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로봇이 오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엠비덱스입니다. 제가 코리아텍의 김용재 교수님이 연구를 하셨고요. 저기 앉아 계시고 제 바로 이어서 그 교수님 세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 세션을 스포일하진 않고 싶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김용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제가 MIT 했을 때 방문 연구원으로 1년 동안 있었고 덕분에 그 MIT 치타는 그 처음 만드는 로봇인데도 불구하고 개발하는데 한 번도 시행착오가 없었는데 그 이유가 교수님 옆에서 많이 가르쳐줘서 그렇고 제가 아는 한 그 지금 지구에 있는 로봇 공학자 중에서 케이블 드리븐 로봇 시스템은 이분이 최고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있는 로봇을 만들었고요. 이 로봇의 특징은 모터가 다 여기 있어요. 여기 4개가 있고 여기 하나씩 있어서 7개의 모터가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모터가 여기 모여 있으면 뭐가 좋냐면 팔 자체가 가벼워져요. 그러면 빨리빨리 저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랑 부딪히거나 그래도 굉장히 안전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동력을 전달해야 되는데 동력 전달을 이렇게 와이어로 합니다. 케이블로 하는데 이 케이블로 하면 되게 이상적이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 케이블이 늘어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로봇의 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변태적인 설계 방법? 어떻게 말해야 되지? 좋은 방법이. 네. 하여튼 굉장히 대단한 방법으로 잘 설계를 해서 강성도 잃지 않고 그다음에 제어도 되게 잘 되는. 그래서 역구동성이라 그러는데 로봇이 전원이 꺼져 있을 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지 전류 제어라는 게 되고 힘 제어가 됩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산업용 로봇팔이 굉장히 많이 개발됐는데 지금 공장 자동화에 쓰는 로봇이 1세대 로봇팔이고 뭐 반복적으로 정밀한 동작을 반복하게 되는 그런 1세대 로봇이 있고 2세대 로봇은 요새 협업 로봇이라는 게 되게 유명합니다. 협업 로봇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로봇이 같이 일하는데 힘 제어를 하는데 좀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이제 로봇이 안전해서 같이 사람이 일할 수가 있는데 2세대 로봇 제가 생각하는 2세대 제주장입니다. 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 2세대 로봇 같은 경우에는 힘 제어가 되게 하려고 로봇을 물렁물렁하게 만들어 정밀도가 떨어지고 또 되게 느립니다. 되게 느리게 움직이는데 이건 로봇팔이 가볍고 정밀도도 나오는 데다가 힘 제어도 되고 위치 제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위치 제어라는 것만 됐고 힘 제어라는 게 되는데 힘 제어가 되면 또 굉장히 많은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 보낸 치타 로봇은 달리는 로봇인데 그동안 로봇이 걷는 건 가능했는데 뛰는 게 가능했던 게 힘 제어를 로봇으로 할 수 있게 돼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돼서 그렇게 달리는 로봇이 가능해졌고 이 팔도 드디어 힘 제어도 되는데 빨리 움직일 수 있는 팔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가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한테는 이게 첫 번째 로봇팔이고 엠비덱스인데 교수님한테는 김용재 교수님한테는 두 번째 버전이고 림스라고 부르고 교수님은 이 엠비덱스는 교수님한테는 림스 2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던 림스 첫 번째 버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여기다가 논문 냈다 떨어진 적인데 TRO라는 굉장히 유명한 로봇 저널입니다. 로봇 저널의 3대 저널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고 거기 논문이 있으니까 이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학생들 보면 공부해 보시면 이 로봇이 얼마나 대단한 로봇인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시간 배분을 잘했던 것 같아요. 끝으로 아까 보셨던 영상을 한번 또 보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upported by Naver Labs and developed by Koreatech, Ambidex is the robot arm that innovatively solves the aforementioned issues by much more flexibility and stability to be interactive with humans safely. The core technology of Ambidex lies in its unique cable-driven mechanisms. Optimal placement of heavy actuators in conjunction with cable-driven mechanisms have enabled Ambidex to weigh 2.6 kilograms less than a human arm. Even though there are no torque sensors on the joints, Ambidex is able to estimate force by measuring the currents that flow through the motor. A 7-degree of freedom anthropomorphic robot arm has been develop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se techniques. Through innovative mechanisms that have enhanced the force and strength in each joint, Ambidex has achieved the same levels of control, performance, and precision as industrial robots. Developed by apply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and strengths of human arms, Ambidex
aims to be a new solution enabling robot hardware technology to become immersed in our daily lives. 네, 굉장히 멋있죠. 그래서 그 네이버 랩스는 저희는 이제 로봇이 먼 미래가 아닌 지금 생활에도 적용될 수 있는 현재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로봇 또는 로봇 기술을 생활의 더 깊은 공간으로 끌어들여서 편리한 삶의 도구로 만들려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